제1편 천도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인 삼원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대자연의 거대한 운행과 그 속에 담긴 신묘한 공덕을 살펴야 합니다. 해설 운명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사주 속 글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잇는 기운의 거대한 순환체계인 삼원의 질서를 먼저 통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2편 지도 땅의 기운은 하늘의 덕과 합하여 생명의 핵심 기틀을 소통시키니 오행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혹은 온전한지에 따라 기륭이 결정됩니다. 해설 사주라는 지상 환경에서 오행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운명의 길륜과 성패가 결정됨을 설명합니다. 제3편 인도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만물 중 가장 귀한 존재이니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기라고 이를 거스르면 흉함이 따르게 됩니다. 해설 인간의 사주는 하늘의 천간과 땅의 지지를 조화롭게 운용해야 할 주체적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기운의 흐름이 순조로우면 복이 따르고 엉키면 고난이 따름을 시사합니다. 제4편 지명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운명의 길을 열어주려 한다면 삶의 흐름 속에 숨겨진 순행과 역행의 미묘한 이치를 반드시 먼저 터득해야 합니다. 해설 운명을 읽어낸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8글자 속에 내재된 기운이 나아가는 순행의 흐름과 멈춰서는 역행의 핵심 기틀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제5편 이기 명리의 이치는 기운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니 어찌 고정된 법칙이 있겠습니까? 기운이 나아가고 물러남에 따라 때로는 억제하고 때로는 북돋우며 조화를 맞추어야 합니다. 해설 논리적인 공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주 배합 내에서 에너지가 진퇴하며 뿜어내는 생생한 활력을 관찰하여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돕는 조절의 묘미를 발휘해야 합니다. 제6편 배합 천간과 지지의 배합을 낱낱이 세밀하게 살펴야만 사람이 겪게 될 화복과 재앙 그리고 상서로운 징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설 천간의 이상과 지지의 현실적 환경이 사주 원국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인생의 구체적인 성취와 굴곡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7에서 1 천간갑 갑목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기운이니 그 기품을 완성하려면 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봄에는 금의 억제를 견디지 못하고 가을에는 흙의 기운을 받아내기 힘듭니다. 불길이 거셀 때는 용을 만나 열기를 식혀야 하고 물결이 거칠 때는 범을 타고 버텨야 합니다. 땅이 촉촉하고 하늘이 온화하다면 천년의 세월 동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해설 직선적으로 솟구치는 양목의 기운으로 적절한 화의 설기가 있어야 그릇이 완성됩니다. 열기가 강할 땐 진토의 수용성이 필요하고 수기가 넘칠 땐 잇목의 뿌리를 내려야 그 강건한 본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7에서 2 천간을 을목은 부드러운 성질을 가졌으나 양과 소 같은 단단한 흙도 능히 파고듭니다. 따뜻한 병화와 정화를 품고 있다면 닭과 원숭이 같은 금의 기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습한 땅에서는 말을 만나 온기를 얻어도 오히려 근심이 생깁니다. 큰 나무인 갑목을 의지한다면 봄이든 가을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시들지 않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해설 부드럽지만 강인한 음목의 기운으로 화의 조력을 받으면 금의 억압을 견뎌내는 유연한 생존력을 보입니다. 특히 갑목이라는 튼튼한 지지 기반을 만나면 어떤 계절적 환경에서도 실속을 챙기는 빼어난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7에서 3 천간병 병화는 맹렬한 기운을 가졌기에 추운 서리와 눈조차 업신여깁니다. 강한 경금을 녹일 정도로 기세가 당당하지만 부드러운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약해집니다. 흙이 많으면 그 빛이 자애롭게 스며들고 물이 거세게 몰아칠 때 비로소 그 충절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다만 지지가 온통 불바다를 이룬 상태에서 나무마저 불길을 지핀다면 스스로를 태워 멸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설. 양화의 극치인 태양의 기운으로 서리와 윤을 녹이고 경금을 재련하는 강력한 빛과 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음금인 신금과의 합에는 약해지고 기운이 너무 치우치면 나무라는 연료에 의해 오히려 격국이 타버릴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7에서 4. 천간정. 정화는 부드럽고 따뜻한 등불과 같아 내면에 밝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을목을 보호하여 효를 다하고 임수와 합하여 절개를 지킵니다. 기운이 성해도 맹렬하게 타오르지 않고 쇠약해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간목이 곁에 있다면 쓸쓸한 가을이나 추운 겨울조차 두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해설. 부드럽고 밝은 음화의 기운으로 내면에 응축된 지혜와 영묘함을 품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타오르기보다 은근하게 지속되는 힘이 있으며 간목이라는 인성을 곁에 두면 사주의 한난 조절과 재련의 공을 동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 7에서 5. 천간무. 무토는 견고하고 두터운 대지와 같아서 중심을 지키며 치우침이 없습니다. 고요할 때는 만물을 품어안고 움직일 때는 생명을 열어주니 진정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존재입니다. 적당한 물기가 있으면 생명을 길러내지만 불길이 너무 메마르면 만물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산이나 들판처럼 거대한 산맥의 형세일 때는 충돌을 피하고 고요함을 유지해야 그 본질이 빛납니다. 해설. 견고하고 무거운 양토의 기운으로 사주의 중심축을 잡아 만물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수기가 보필해야 생명력을 유지하며 화기가 너무 강해 메마르면 조열한 기운으로 인해 사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7에서 6. 천간기. 기토는 낮고 비옥한 논밭과 같아서 중심을 지키며 기운을 갈무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해도 근심하지 않고 물이 거세게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이 적으면 그 빛이 사그라지고 금이 많으면 그 광채가 더욱 빛납니다. 만물을 풍요롭게 기르고 싶다면 주변의 따뜻한 도움과 협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해설. 기운을 갈무리하고 수렴하는 습하고 비옥한 음토로 목의 극함이나 수의 범람을 유연하게 받아내는 포용력이 강합니다. 화의 온기로 온도를 맞추고 금의 기운을 맑게 씻어내어 사주의 결실을 맺게 하는 실속 있는 대지의 에너지입니다. 7에서 7. 천간경. 경금은 서리빨 같은 기운을 품은 무쇠와 같아 그 강건함이 으뜸입니다. 물을 만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불을 만나야 비로소 정교하고 날카로운 도구가 됩니다. 촉촉한 흙은 나를 살리지만 메마른 흙은 나를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강한 간목 형님은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다정한 을목 누이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져 지고 맙니다. 해설. 서리빨 같은 살기를 품은 강건한 양금으로 불에 위한 재련과 물에 위한 설기가 조화로워야 비로소 귀한 그릇이 됩니다. 강한 에너지는 적절히 덜어내되 메마른 흙보다는 습기가 있는 흙의 보필을 받을 때 그 생명력과 쓰임새가 강화됩니다. 7에서 8. 천간신. 신금은 부드럽고 섬세한 보석과 같아서 온화하고 맑은 성질을 가졌습니다. 흙이 겹겹이 쌓여 나를 덮는 것을 싫어하고 시원한 물이 가득하여 나를 씻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아픔을 구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날이 더울 때는 나를 감싸주는 흙을 반기고 날이 추울 때는 따뜻한 정화의 온기를 기뻐합니다. 해설. 이미 완성되어 빛나는 맑고 섬세한 음금으로 과도한 토의 매몰을 피하고 맑은 수로 씻어낼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예민하고 날카로운 지혜를 품고 있으며 계절의 온도 차이에 따라 적절한 토나 화의 조율을 즐기는 에너지입니다. 7에서 9. 천간임. 임수는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금의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소화시킵니다. 강인함 속에 유연한 덕을 품어 막힘없이 천하를 흐릅니다. 뿌리가 깊고 계수까지 투출한다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다정하게 동화되기도 하고 강한 흐름을 따르면
서로를 구제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해설: 천하를 주류하는 도도한 양수의 기운으로 금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키며 주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동화되거나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변화무쌍한 사주의 동력원입니다. 7에서 10. 천간계.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이슬과 같아서 가장 유연하며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용을 만나 기운을 얻으면 그 변화가 신묘하여 가히 신의 영역에 미칩니다. 불과 흙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금의 도움을 기다리지도 않는 자생력을 가졌습니다. 무토와 합을 이루어 변화를 꾀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해설: 지극히 부드럽고 맑은 음수로 사주 내에서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비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며 무토를 만나 화의 기운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할 때 그 격국이 가장 고귀하게 빛납니다. 제8편 지지. 양의 지지는 활발하여 화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음의 지지는 정적이고 집중되어 있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생지는 움직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묘고는 충을 통해 창고가 열려야 합니다. 한편 목욕지가 부딪힐 때는 그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해설: 삶의 구체적 환경인 지지의 역동성을 다룹니다. 양지의 즉각적인 변화와 음지의 점진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생지의 안정이 깨지거나 묘곡과 충을 통해 열리는 등의 지지작용이 원국의 발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9편 간지총론. 천지가 조화롭게 순응하고 맑은 기운이 가득하면 번성하지만 음양이 어긋나고 기운이 뒤섞이면 쇠퇴하게 됩니다. 하늘에 한 종류의 기운이 가득하더라도 땅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안되며 땅에 여러 기운이 모여 있더라도 하늘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설: 천간의 이상과 지지의 현실적 기반이 조화롭게 공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의 환경이 하늘의 기운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사주는 맑고 강력한 행운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제10편 형상. 두 기운이 합하여 뚜렷한 모양을 이루면 그 모양을 깨뜨려서는 안되며 다섯 기운이 모여 완전한 형태를 이루면 그 형태를 해쳐서는 안됩니다. 해설: 사주 원국에서 오행이 특정 방향으로 강력하게 뭉쳐 상이나 형을 이루었을 때의 처세법입니다. 이미 형성된 거대한 기운의 흐름을 억지로 깨뜨리기보다 그 기세를 보존하고 올라타는 것이 격국을 완성하는 지혜입니다. 제11편 방국. 방은 방이고 국은 국이니 방위 기세를 얻고자 한다면 국을 섞지 마십시오. 만약 방과 국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천간에 서로 충돌하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그 기세를 오롯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해설: 지지의 기운이 같은 방위의 합인 방합이나 오행의 생황묘 합인 삼합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을 때를 논합니다. 이때 기운의 순수성을 지키고 천간에서의 충돌을 피해야 원국의 압도적인 기세를 성취의 동력으로 완벽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12편 팔격. 재성, 관성, 인수를 각각 편과 정으로 나누고 식신과 상관을 더하여 인생의 8가지 기본 틀을 정합니다. 해설: 사주의 원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8가지 기본 격국을 다룹니다. 이는 명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성격을 결정짓는 골격으로 나에게 부여된 기운의 사회적 쓰임과 방향성을 정의하는 명리학적 좌표입니다. 제13편 채용. 명리의 도에는 근본과 쓰임이 있으니 어느 한쪽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행을 돕거나 누름에 있어 그때와 장소에 맞는 마땅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설: 사주의 근간인 채와 그 기운을 발휘하는 용의 상대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일간의 강약을 살펴 넘치는 것은 누르고 부족한 것은 돕는 조절의 미덕을 통해 원국의 실질적인 쓰임새를 찾아내는 핵심 원리입니다. 제14편 정신. 사람의 사주에도 정신이 깃들어 있으니 한쪽으로 치우쳐 보아서는 안됩니다.
넘치는 기운은 덜어내고 부족한 기운은 보태어 그 중용의 조화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설. 사주 원국의 활력과 명석함을 결정짓는 에너지의 순도와 집중력을 논합니다. 오행의 편중을 막아 정신의 맑음을 유지할 때 사주의 용신이 활성화되어 삶의 목적지가 선명해지고 재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15편 월령. 태어난 달은 사주의 기틀을 잡는 봄보와 같아서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기운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집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듯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설. 태어난 달인 월령은 사주 전체의 환경과 기세를 지배하는 제강입니다. 이곳에서 추출된 기운의 향방에 따라 명의 계절적 배경과 격국의 성격이 결정되므로 사주 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핵심 본부와 같습니다. 제16편 생시. 태어난 시간은 기운이 돌아가 머무는 귀착점과 같아 이 인생의 마무리를 상징합니다. 이곳에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마지막 평온을 찾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해설. 태어난 시간은 사주의 기운이 최종적으로 귀숙하는 자리입니다. 일간의 기운이 말년에 어디에 안착하여 결실을 맺는지, 그리고 원국의 부족한 조후나 억부를 보완하여 사주의 안정성을 완성하는지를 결정짓는 퍼즐의 완성점입니다. 제17편 쇠왕. 만약 사주의 기운이 성하고 쇠하는 진짜 기틀을 알 수 있다면 운명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는 공부는 이미 절반 이상 마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오행의 세력을 의미하는 왕상요소수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운의 성하고 쇠함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사주의 병을 고치는 약인 용신을 올바르게 찾아내어 화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18편 중화. 중용과 조화의 바른 이치를 깨닫는다면 오행의 오묘한 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해설. 사주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중화를 다룹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에너지를 조율하여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명리학의 정수이며, 이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오행의 충돌 없이 평탄하고 고귀한 명이 완성됩니다. 제19편 월류. 기운은 어느 곳에서 시작되어 어디에 머무는가? 운명의 핵심 기틀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하니 기운이 오는 곳과 가는 곳을 알면 삶의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해설. 사주 원국 내에서 오행의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통로를 추적하는 법입니다. 기운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파악하면 평생의 운의 흐름과 어느 지점에서 막힘이 발생하는지, 혹은 어느 대운에서 기운이 시원하게 뚫릴지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제20편 통관. 관문 안에는 직녀가 있고 관문 밖에는 견우가 있으니 이 막힌 관문만 서로 통하게 된다면 견우와 직녀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설. 서로 상급 관계에 있는 두 기운 사이에서 이를 이어주는 오행을 활용하는 통관의 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립하는 두 세력의 충돌을 화해시키는 글자 하나가 사주의 파격을 막고 기운을 순탄하게 소통시키는 혁명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1편 관살. 정관과 편관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해설. 정관과 편관이 뒤섞인 관사론잡 상황을 진단합니다. 일간이 이를 감당할 만큼 강하거나 식신제살 등으로 기운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다면 오히려 탁기를 맑게 하여 더 큰 권세를 쥐는 발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2편 상관. 상관이 정관을 보는 상황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보아도 좋은 경우가 있고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전통적인 권위인 정관을 상관이 가로막는 상관경관의 기륭을 판별합니다. 금수상관격처럼 조후가 시급하거나 상관이 귀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때는 정관을 보는 것이 길하지만 그 외의 경우엔 삶의 파란을 일으키는 파격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23편 천기. 사주가 순수하고 맑으면 그 기운에 생생한 정신이 깃드니
평생의 부귀가 진실된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흐린 것을 걸러내고 맑음을 되찾는다면 차디찬 계곡에도 따뜻한 봄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해설 사주 원국의 오행적 흐름과 용신의 기운에 탁한 기운이나 장애물이 섞이지 않은 청한 상태를 미화합니다. 용신이 순수하게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인생의 행로가 선명해지며 험난한 대운 중에도 반드시 부귀의 결실을 맺게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제24편 탁기 사주 전체에 흐린 기운이 가득하면 삶이 고달프고 너무 맑기만 하여 고고한 것도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절반은 흐리고 절반은 맑은 것이 차라리 나으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해설 오행의 기운이 엉키고 설켜 구분이 모호하거나 소중한 글자가 극을 받아 상처 입은 탁한 상태를 경계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맑아 기운이 메마른 것도 부귀를 누리기 힘드나 대운에서 탁기를 맑게 씻어낼 때 반전의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25편 진신 태어난 달의 기운에서 진정한 기운인 진신을 찾아야 하니 가짜 기운이 진짜를 어지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운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귀하게 되지만 가짜에 매달리면 평범한 사람에 그치고 맙니다. 해설 원령에서 가장 강력하고 순수하게 자리잡은 기운인 진신의 중요성을 논합니다. 내 사주가 시대를 향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무기인 진신을 용신으로 삼아 발현할 때 비로소 격국이 완성되고 부귀의 급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제26편 가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으면 판단하기 어렵고 분명하지도 어둡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공경을 겪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재강이 진짜를 비추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진실함을 찾는다면 또한 진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설 진신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약하거나 탁기가 섞인 가신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가신을 용신으로 쓰면 삶의 성과가 허망해지기 쉬우나 지장간 등의 숨은 진신을 찾아내어 원국의 중심을 잡는 정교한 통변의 묘미를 보여줍니다. 제27편 강유 강함과 부드러움은 서로 같지 않으니 이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성질을 억지로 꺾지 않고 단지 부드럽게 이끌어줄 뿐입니다. 해설 일간이나 특정 오행의 세력이 지극히 강하거나 유할 때 처리하는 법입니다. 너무 강한 기운은 억지로 꺾기보다 순리대로 설기시켜 유도하고 너무 약한 것은 억지로 보태기보다 그 유연함을 살려 전체 사주의 흐름에 동화시키는 조절의 기술을 논합니다. 제28편 순역 순행과 역행은 항상 고르지 않으니 함부로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거대한 기세일 뿐입니다. 해설 사주 원국에서 이미 형성된 거대한 기운의 흐름인 기세를 파악하는 법입니다. 압도적인 기세를 거스르는 대운이나 글자는 파란을 부르기 쉬우므로 기운이 나아가는 방향과 머무는 방향을 정확히 읽어 그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29편 한난 하늘의 도에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있어 만물을 길러내니 사람의 길 또한 이를 본받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해설 기온의 변화인 조후중 온도를 다룹니다. 사주가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되어야 만물이 생장할 수 있듯이 명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기온 균형점을 찾는 것이 부귀의 전제 조건임을 설명합니다. 제30편 조습 땅의 도에는 건조함과 습함이 있어 온갖 생명을 만들어내니 사람 또한 그 기운을 얻음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해설 환경의 습도인 조후중 습기를 다룹니다. 너무 메마른 흙은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없고 너무 축축한 땅은 뿌리를 썩게 합니다. 사주 내의 수기와 화기의 배합을 통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기운이 생동하고 목표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31편 은연 좋은 귀신이나 행운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나쁜 것이 깊이 숨어 있으면 호랑이를 기르는 것과 같은 화근이 됩니다. 해설 길신이나 용신이 천간에 노출되어 쟁탈을 당하는 상태와
흉신이 지장간에 깊이 숨어 제거하기 힘든 상태를 비교합니다. 소중한 글자는 지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보존되어야 안전하고, 흉한 기운은 천간으로 드러나 적절한 제어를 받아야 명이 평탄해짐을 시사합니다. 제32편 중과 강한 다수가 소수를 상대할 때는 소수를 제거하는 쪽에 기세가 있고, 강한 소수가 다수를 상대할 때는 오히려 그 다수의 흐름에 동화되는 쪽에 기세가 있습니다. 해설: 다수의 기운과 소수의 기운이 대립할 때의 향방을 분석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세력에 소수가 저항할 때는 오히려 그 세력을 따르는 종의 원리를 택해야 하고, 소수가 다수를 이끌 때는 기세의 수능과 대세를 활용하는 고도의 형세 판단력을 강조합니다. 제33편 진태: 진과 태는 인과 의의 참된 기틀을 주관하니, 기세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나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완성하는 이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해설: 오행 중 목과 금, 그리고 인과 의의 기운이 충돌하고 화합하는 구조를 다룹니다. 동방의 목과 서방의 금은 상급 관계이나 금에 의한 목의 가지치기를 통해 목의 가치가 완성되듯이 대립하는 두 기운의 역설적인 상생 원리를 설명합니다. 제34편 이감: 이와 감은 천지 사이의 핵심적인 기운을 주관하니, 홀고 완성되는 법이 없으며 서로를 버티고 지탱해주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해설: 오행 중 화와 수, 그리고 예와 지의 조화를 다룹니다. 남방의 불과 북방의 물은 수와 상제의 원리를 통해 사주의 조후를 맞추고 생명력을 부여하므로, 이 두 핵심 기운의 균형이 사주의 품격과 지혜의 깊이를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제35편 부처: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니, 내 사주의 희신이 재성과 유정하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해설: 사주 원국에서 배우자를 상징하는 재성과 이 일지의 희기를 살핍니다. 재성이 나를 돕는 희신과 유정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이 일지의 기운이 사주 전체의 중화를 돕는다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깊고 평생의 조력자로서 함께 발복할 수 있는 명임을 의미합니다. 제36편 자녀: 자식은 집안의 뿌리와 가지로 대를 이어가는 존재이니, 기쁨을 주는 기운이 관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설: 자녀를 상징하는 관성과 시주의 기운을 분석합니다. 관성이 형충파해를 당하지 않고 희신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손의 번창과 함께 말년의 복록이 보장되며 내 삶의 결실이 후대로 잘 이어지는 구조적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제37편 부모: 부모의 기운이 융성하거나 쇠퇴하는 것은 태어난 연도와 달의 관계에 달려 있으니 그 이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해설: 사주의 근간인 연주와 월주, 그리고 인성과 재성의 상태를 통해 부모의 덕을 진단합니다. 조상을 상징하는 연과 부모를 상징하는 월이 글자가 희신으로 작용하거나 용신을 보좌할 때, 타고난 배경과 부모의 기반이 나에게 커다란 조력의 에너지가 됩니다. 제38편 형제: 형제 중에 누가 쇠하고 누가 흥할지는 사주의 중심 기틀과 재성 및 희신의 세기가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해설: 사주 내 비경과 겁재의 기운과 용신과의 관계를 살핍니다. 비겁이 나의 용신을 돕는지 아니면 재물을 뺏는 탈재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형제 간의 우애와 각자의 발복 여부, 그리고 사회적 동료들과의 협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39편 하지장: 그 사람이 부자인지는 재성이 문호의 통에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귀한지는 관성이 이치가 닿아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지는 재성이 진실되지 못한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천한지는 관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지를 보면 압니다. 해설: 사주 분석의 핵심 지표인 부기빈천을 판별하는 기술적 증거입니다. 재성이 식상과 연결되어 문호에 통했는지, 관성이 인성과 유정하게 어우러져 격국을 형성했는지 등 기운의 소통과 진가를 통해 삶의 급수를 결정하는 통변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제40편 녀명장: 남편과 자식의 법도를 논할 때는 무엇보다 안락함과 상서로움을 중시해야 하니,
기운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여성 운명의 으뜸입니다. 해설: 여성 사주에서 특히 중시하는 관성과 식상의 안녕과 원국의 안정성을 다룹니다. 오행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화롭게 흐르며 남편과 자식을 상징하는 글자들이 서로 극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일생이 순탄하고 길한 명이 완성됩니다. 제41편 소화: 아이의 운을 볼 때는 재물과 관살 그리고 정신의 강도를 논해야 하니 사주가 평화로우면 기르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해설: 어린 시절의 발육과 건강을 관장하는 원국의 평화로움을 살핍니다. 재성과 관살이 일간을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고 사주의 정신이 맑고 튼튼하게 뿌리 내렸는지를 분석하여 유년기의 안녕과 성장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제42편 재덕: 덕이 재주보다 뛰어난 사람은 사주의 구성이 군자의 풍물을 갖추고 있으며 재주가 덕보다 뛰어난 사람은 쓰임새가 다재다능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해설: 사주 원국에서 인성의 조화와 식상 및 관살의 쓰임을 대조합니다. 기운이 중화를 이루어 원만하면 인품과 명예를 중시하는 군자의 상이 되고 특정 재능의 글자가 발달하여 개성이 뚜렷하면 다재다능한 전문가의 형상을 띠게 됩니다. 제43편 분욱: 사주 내에 떨치고 일어날 기틀이 뚜렷한 사람은 정신이 펴지고 뜻이 막힘이 없으나 형상 내에 침잠하여 묻혀있는 기운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고 의지가 꺾이기 쉽습니다. 해설: 사주의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분발의 상인지 안으로 갇혀있는 억눌림의 상인지를 구분합니다. 용신이 유력하게 발현되어 기운이 소통되면 뜻을 크게 펼치지만 기운이 충이나 합에 의해 묶여 있으면 재능이 있어도 발휘하기 힘든 답답한 격국이 됩니다. 제44편 응원: 두 마음의 기운이 서로 잘 통하려면 중간에 중매자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어야 하니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뜻은 서로를 찾아쫓게 됩니다. 해설: 서로 대립하거나 멀리 떨어진 글자들을 이어주는 통관의 기틀을 다룹니다. 두 세력이 서로를 돕는 은혜의 관계가 되려면 중간에서 기운을 소통시키는 매개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 글자가 있을 때 비로소 사주에 막힌 갈등이 조화로운 상생으로 변모합니다. 제45편 한신: 한두 개의 한가로운 기운이 사주에 있을 때 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희신이나 기신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조용히 머무는 한신의 역할을 논합니다. 한신은 평소 영향력이 없으나 대운에 의해 동할 때 사주의 성패에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잠재적 움직임과 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제46편 종상: 나의 힘이 홀로 서서 기운이 없고 뿌리 내릴 곳도 전혀 없어 나를 돕는 기운이 눈곳만큼도 없다면 강한 재물이나 명예의 기운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기세를 따르는 법입니다. 해설: 일간의 뿌리가 전무하고 주변이 압도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자아를 버리고 그 기세에 올라타는 존격의 원리입니다. 나를 돕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어 미련을 두면 파격이 되나 완벽하게 기세를 따를 때 비로소 거대한 부귀를 거머쥐는 역설적인 성공의 법칙입니다. 제47편 화상: 기운이 진정으로 변화한 자는 오로지 변화된 기운으로만 논해야 하니 변화된 기운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해설: 천간의 합을 통해 본래의 오행 성질이 완전히 다른 기운으로 변화하는 화격을 설명합니다. 변화를 돕는 원령의 지지와 방조하는 글자들이 완벽히 갖춰졌을 때 일간은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를 얻어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격국으로 전환됩니다. 제48편 가종: 완벽하게 기세를 따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비록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은 부득이한 따름일지라도 충분히 그 몸을 일으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일간을 돕는 미약한 뿌리가 남아있어 완벽한 종이 되지 못한 가종의 상태를 다룹니다. 순수함은 떨어지나 대운에서 그 미약한 뿌리를 제거하거나 대세의 기운을 돕는 방향으로 흐를 때 진종격에 못지않은
큰 부귀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49편 가와 불완전하게 변화한 사람 중에도 귀하게 되는 이가 많으니 고아나 남의 집 자식처럼 어려운 처지에서도 능히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설 합을 했으나 변화를 방해하는 글자가 있어 완전한 화를 이루지 못한 가와의 경우입니다. 비록 초기 배경에는 결핍과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운의 흐름에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약을 만난다면 오히려 평범한 격국보다 훨씬 빼어난 성취를 이루는 반전의 힘이 있습니다. 제50편 순국 문을 나서니 오로지 자식뿐이라 내 자식이 세력을 이루어 가문을 세웠습니다. 자식을 따를 때는 내 힘의 강약을 따지지 말고 오직 자식이 다시 자식을 낳아 기운이 계속 흐르는지만 보십시오. 해설 일간의 기운이 오직 자식격인 식상으로만 쏠려있는 종아격의 묘리입니다. 내 힘을 과시하기보다 내가 낳고 기르는 존재를 더욱 번창하게 하는 식상생재의 흐름이 이어질 때 삶의 번영과 자손의 복록이 극대화되는 순조로운 격국을 의미합니다. 제51편 반국 그 형세가 뒤집힌 것은 함부로 거스르면 안 되니 역시 그 거대한 기세의 흐름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해설 사주의 일반적인 격국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수한 기운의 반전 상태를 다룹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반대 세력이나 모순된 형국을 만났을 때 이를 억지로 돌리려 하기보다 그 뒤집힌 기세를 인정하고 순응함으로써 오히려 큰 화를 면하고 발복하는 통변의 지혜를 논합니다. 제52편 전국 사주 원국 내에서 기운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서로 피하는 것이 마땅하며 서로 충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설 금과 목 혹은 수와 화처럼 서로 대등하게 강한 두 세력이 사주 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국의 위태로움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기운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통관의 기운이 없으면 삶에 큰 파란과 고난이 따르므로 두 기운의 세력을 조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53편 합국 관성과 합하는 것과 칠살과 합하는 것은 서로 같지 않으며 재성과 합하는 것과 인성과 합하는 것 또한 서로 다릅니다. 각 기운이 합하여 맺는 인연에는 저마다의 특별한 쓰임과 취함이 있습니다. 해설 천간의 합을 통해 특정 글자가 묶이거나 그 성질이 변하는 합국의 양상을 분석합니다. 소중한 용신이 합에 의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지 아니면 흉한 기운인 칠살이 합을 통해 길하게 변하는지 등 합에 의한 사주의 성패 변화를 정밀하게 살핍니다. 제54편 군상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니 그 역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해설 사주 원국에서 일간과 이를 보득하는 세력 사이의 위계와 균형을 다룹니다. 일간이 임금처럼 존귀한 기품을 유지하되 이를 보좌하는 신하격인 용신과 희신이 제 위치에서 유력하게 힘을 실어주어야만 대업을 이루고 권세를 누리는 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55편 신상 신하가 능히 임금을 보필하고 임금이 능히 신하를 낳아 키운다면 그 기세가 서로 구제하고 돕는 것이 가장 마땅합니다. 해설 임금과 신하가 서로를 돕고 살리는 상호 보완 관계를 분석합니다. 나를 돕는 기운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 또한 그 기운에 힘을 실어주어 사주 전체의 에너지가 선순환을 이룰 때 사회적 성공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제56편 모상 어머니와 자식의 정은 지극히 깊으나 그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 나를 생해주는 인성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인성이 적절하게 일간을 돕는 것은 길하지만 인성이 너무 과도하여 일간을 매몰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모자멸자의 위험을 경계하며 조화로운 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57편 자상 자식이 능히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가 능히 자식에게 의지한다면 그 기세가 서로 돕는 것이 가장 마땅합니다. 해설 일간과 내가 생하는 식상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살핍니다. 식상이 사주에 넘치는 기운을 잘 설계하여 어머니 격인 일간을 편안하게 하거나 일간이 약할 때 식상이 재성을 생하여
다시 일간을 돕는 등의 유기적 조화가 이루어질 때 삶의 결실이 풍성해집니다. 제58편 성정. 오행의 성격과 본성에는 저마다의 참된 기틀이 있으니 기운이 기뻐하고 꺼리는 움직임과 고요함을 통해 그 면모를 변별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오행의 성질과 용신의 희기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과 기질을 파악합니다. 건조함과 습함, 차가움과 따뜻함의 정도와 오행의 생극작용이 사람의 내면 심리와 외적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논합니다. 제59편 질병. 오행이 고르고 평화로우면 평생 병이 없으나 기와 혈의 흐름이 어긋나고 무너지면 중도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해설. 사주 내 오행의 불균형이 신체 기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정 오행이 너무 강하여 다른 장기를 공격하거나 너무 약해서 고립되는 등의 형세를 통해 취약한 질병 부위를 예측하고 건강한 발복을 위한 에너지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제60편 출신. 관성의 기운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학문의 뜻을 두어 출세하는 자요. 재성의 기운이 문호에 통했다면 정령 큰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해설. 격국과 용신의 상태를 통해 타고난 재능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합니다. 관성과 인성의 결합이 맑으면 학문과 명예의 길로, 식상과 재성의 흐름이 좋으면 경제적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등의 인생 전성기의 직업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61편 지위. 정승의 반열에 오르는 고귀한 지위는 반드시 희신의 운을 만나야 하며 평범한 사람은 사주 내의 기신의 장애가 늘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해설. 사회적 명망과 지위를 결정짓는 대운의 흐름과 원국의 기틀을 다룹니다. 격국이 아무리 고귀해도 이를 꽃피울 희신의 운을 만나지 못하면 평범함에 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원국의 기신이 많아도 운의 조력을 받아 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사회적 정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제62편 세운. 대운의 흐름을 묻는다면 해마다 찾아오는 세운과의 만남을 통해 그 변화무쌍한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설. 10년 주기의 대운과 1년 주기의 세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전 감명법입니다. 대운이 환경의 큰 흐름이라면 세운은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시점이 되며, 이 두 운의 기운이 원국과 만나 충하거나 합하며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변곡점을 예측합니다. 제63편 정원. 기운이 오는 곳과 가는 곳을 안다면 하늘의 도가 진실로 그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설. 운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원형 이 정의 순환 논리를 바탕으로 적천수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사주 속 기운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출 때 비로소 천지인의 조화로운 이치를 깨닫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을 통찰하는 명리학의 진경에 도달하게 됩니다.